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0.25%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줬다가 다시 못 돌려받고 떼인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는 부실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실 여신이 많을수록 금융회사들은 수익이 줄고 때로는 위험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여신 비율을 봤더니 기업 대출은 1.67%로 석 달 전보다 0.14%포인트가 떨어졌고 2분기에 0.26%의 부실 비율을 기록했던 가계 대출 부문도 0.25%로 조금 더 개선됐습니다. 이 0.25%라는 가계 부채 부실 여신 비율은 사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대출금 이자를 잘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뇌관 가운데 하나로 가계 부채 문제를 꼽고는 있지만 가장 우려가 큰 분야가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럽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 원이 넘을 거라는 계산도 나왔는데요.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이렇게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하냐, 이 두 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이제는 금리마저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태도와 생각도 이제는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1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내 대출금리나 예금이자 적금이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은행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펀드에 가입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도 있던데 그냥 그걸 사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동해시, 삼척시 이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 나지 않게 화기 취급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입이 잠깐 얼었어요. 네. 내년에 정부가 쓸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잘 안 되는 항목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네. 어떤 게 주로 지금 쟁점이에요? 세법 관련 것들이 많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이것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 세금을 걷는 기준이라고 하는 과표 구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네. 대기업들 그러니까 좀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겠다. 법인세를 차등적으로 인상해보자. 예, 그리고 소득자 역시도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는 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세법 개정안이. 근데 이것도 지금 합의가 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그 지원금들 있잖아요. 근로자 최저임금 제대로 인상해준 영세사업자들에게 네. 근로자 명수 곱해서 한 달에 최대 13만 원씩 주기로 했던. 그렇습니다. 이게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뭐 기초연금 인상분, 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분 이게 아직 합의를 못한 쟁점들입니다. 네. 근데 정부는 이제 걷어들이는 것,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 양쪽 다 이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걷어들이는 것과 관련돼서는 법을 좀 고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인상하는 게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다 지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임 예산과 관련된 부수 법률안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지금 21건을 어제 이제 정성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 법안으로 올렸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의라는 게 토의에 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로 넘기고 네. 이거 그냥 표대결해라. 근데 합의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아니면 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고 찬성 아니면 이제 또 다시 개정안을 올려서 나중에 또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합의 못하고 표대결하게 됐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게 국회법에 11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자로 그 본회의장의 그러니까 권한에 의해서 네. 표결 처리 부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킨 것이고요. 예산안도 사실은 11월 1일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이거는 하루 정도 더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12월 2일 정오까지로 시간을 딱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합의돼서 원만하게 박수치면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여야의 의원 숫자, 의석수를 보면 지금 국민의당도 반대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모호해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정부안 그러니까 아까 부수법률 중에 정부안이 한 9개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그 의원 입법으로 올라온 건데요. 정부안이 12개네요. 그다음에 의원 발의가 9건 정도 되는데 정부 쪽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부의 안이 모두 통과되기가 여당 의원 수가 좀 애매해서 네.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야당 나머지 야당들하고 합의가 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법안에 따라서는 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어서 섣불리 저희가 전망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법안 중에는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예전보다 더 높게 매기겠다고 하는 그런 안도 여기 속해 있어서 네네.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예산안은 통과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항상 연말 되면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회의원들 월급 올리는 건 잘 합의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은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을 안 했거든요. 동결을 네. 시킨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분이 결정되면 이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다라고 치고요. 네. 같이 똑같은 인상분을 적용해서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한 6년 동안 야 우리는 세비 인상 안 할래. 라고 합의를 해서 이 인상분에 대한 삭감안을 합의를 해서 올려서 처리를 함으로써 계속 동결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고 야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네. 그냥 이번에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인 2.6%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공무원들의 인상률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올리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조금 약간 배신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대 국회 내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벌써 까먹었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이번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니까요. 약간 배신감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1년에 받는 게 1억 한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세비라는 게 일반 수당 정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 300명 다 해봐야 1년에 한 3억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1인당 받는 금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아요. 네. 한 2, 3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겁니까? 그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보좌진 한 명 더 늘리는 것도 그냥 빨리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1억 4천만 원 이게 그렇게 적은 돈으로는 안 보이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이거 연봉 세비 적게 받겠다고 하지 말고 네. 일을 그만큼 잘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자꾸 이제 일하는 것도 스스로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월급을 적게 받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참 월급 주는 국민 입장에서는 탐탁지는 않아요. 네. 예. 그거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일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네.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면 네. 주식회사에서는 한 주의 권리는 누구나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그 효과를 좀 다르게 합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차등 의결권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에는 지금 한 주당 한 주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돼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 종류의 보통주,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고요. 그 주식마다 의결권의 숫자가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거는 한 주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도 있고 어떤 주식은 뭐 예를 들어 보통주 A는 한 주의 의결권이 있고요. 네. 보통주 B는 10주의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 B를 갖고 싶죠. 누가 한 주만 주는 A주를 갖고 싶겠습니까? 뭐 사실은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페이스북이나 최근에 스냅챗이라는 그 채팅하는 네. 회사가 의결권이 아예 없는 주식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주식입니까? 우리나라 예. 우선주가 그런 거네요. 예, 우선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나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보니 너네 회사는 정말 많이 클 것 같은데 난 주식이라도 갖고 있을래.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야, 돈 투자하고 내 주식 받아가. 그래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주로 초기 창업 기업들이나 이런 데 흔히 말하는 뭐 혁신 벤처 기업들 초기에 자금은 없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 계속해서 투자를 받다 보면 이 사람은 경영권 행사도 잘 못하고 나중에 자기 지분이 점점 줄어들긴 예, 하죠. 외부 자본에 투자자들이 밀려서 이제 늘어나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게 그런 경영진들한테 이제 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뭐 한 주에 뭐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뭐 10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까지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보자 하는. 도입해보자. 혁신 기업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좀 작은 벤처 기업들에 한해서 좀 해보자. 예. 이런 의견들이 지금 좀 나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 의결권 주기 싫으면 우선주로 발행해서 증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세요 하면 되는데 네. 초기 기업인데 난 의결권도 없는 주식에 투자하라면 또 투자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게 그럴 거면 혼자 개인 기업하면 되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투자한 그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받아들여야지. 돈만 받고 경영 간섭을 안 받고 싶으면 그런 욕심꾸러기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식회사라는 게 이제 주주를 분리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업을 공개해서 이 주주들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신한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주겠습니다라는 거는 이 주주자본주의에 좀 안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그래서 말은 창업주가 영원히 계속 경영하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걸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해외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도입되는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그 혁신 기업들에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차등 의결권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네. 옵션을 달아서 이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 기업들을 키우자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이거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차등 의결권 도입이 처음에 얘기된 거에 대기업들이 특히 얼마 전에 삼성이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외국계 사모펀드한테 공격을 받을 때 네.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으면서 차등 의결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기업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이제 작은 기업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기업이 또 나중에 큰 기업 되는 거니까요. 네. 그거 해줬으면 지금 작은 기업들 중에 벤처가 된 다양한 큰 게임 회사나 포털 회사들이 대주주 영원히 안 바뀌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옳은 보통주 것인가? 한 주만 예. 있는 걸로 전환하는 옵션을 넣자라는 건데요. 어느 정도 크면 그런 대주주가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없애자? 예, 그 안에 이제 경영을 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으면 네. 주식을 사들여서 경영권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것도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고요. 시장 논리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주주들이 판단하게 하자라고 또 주장도 하거든요. 네. 다양한 것들을 기업들이 시도할 수 있게 하고 뭐 무결권이든 차등의결권이든 주주들이 오케이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그건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글쎄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마 이거 하게 되면 네. 회사가 규모가 크면 다시 이제 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특별 주식이 다시 보통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제가 대주주라면 그럼 회사 안 키우고 자회사 세워서 또 사업하고 자회사 세워서 또 사업하고 그러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이즈 조절하면서 중견기업 안 되려고 하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는 게 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부작용들도 있고 우려되는 점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왜 밑에 기업만 해주느냐,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만 해주느냐 역차별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얘네들한테 차등 의결권을 줄 것이냐도 되게 모호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제 그 보통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일부분만 허용하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주주들에게 맡기자고 하면 주주들이 이 경영진에게는 충분히 더 많은 지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투자할 때 지분을 적게 알아서 가져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일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복잡한 사안입니다. 석유 가격 얘기 좀 해보죠.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하고 이제 러시아 같은 10개 비오펙 산유국들이 있는데 내년까지 산유량 감축을 유지하겠다고 합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유가에는 상승 압력을 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당장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오늘 새벽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0.2% 상승하면서 $57를 넘어섰고요. 런던의 브렌트유 가격도 지금 0.7% 상승하면서 $63로 올라갔거든요. 국내 지금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14주, 15주째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주유하러 가서 사실은 저는 이제 경유차 타는데 휘발유 가격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페크 회원국들하고 오페크에 들지 않은 러시아를 포함한 아까 10개국 나머지 비오페크 산유국들이 내년 말까지 지금 산유량을 감축시키는 만큼 계속해서 감축을 시키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생산량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량이 줄고 경기는 지금 조금씩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기가.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러시아가 조금 본인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석유를 좀 많이 생산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산유국들의 설득에 러시아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죠. 그래서 내년에 유가가 이보다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함영찬 씨가 펀드라고 하는 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가입 서류를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주식시장에서 바로 주식 사듯이 살 수 있는 펀드도 있던데 그래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그냥 사는 게 나은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펀드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는 내 돈을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고 알아서 굴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니까 내 돈을 잘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펀드 가입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해약하려고 하면 비싼 위약금도 물리고요. 환매 수수료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펀드들 중에는 펀드가 아예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금융회사 창구로 안 가고 그냥 삼성전자나 포스코, 현대차 주식 이런 거 사듯이 펀드도 그냥 종목처럼 살 수 있도록 해둔 펀드들도 있습니다. ETF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런 펀드들인데요. 펀드의 종류가 아주 많듯이 ETF의 종류도 뭐 펀드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꽤 다양합니다. 시중의 모든 펀드가 다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고 아주 일부의 펀드들만 ETF라는 이름으로 상장돼 있긴 한데 그래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안에서만 골라서 투자해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파는 펀드는 그 펀드를 판 창구 직원이 또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비싼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는 내가 자발적으로 사는 거니까 판매 수수료도 안 떼고 또 그걸 사고 팔 때 거래세도 면제되고 심지어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안 내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펀드는 당연히 가입할 때 창구에 가면 10,000원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는 혹시 또 누가 돈 급한 분이 빨리 팔아야 되면 실제 가치보다 싼 가격에 시장에 매물로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사면 또 가치보다 더 싸게 사기도 하는 셈이니까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만 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급해서 팔아야 할 때는
싸게 팔아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특별한 펀드가 꼭 있고 난 꼭 그거 가입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일단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들 중에 괜찮은 거 골라서 주식 종목 사듯이 사시는 게 제일 비용이 저렴한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골라보시고 역시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면 금융회사 창구로 가보십시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연 1.25%였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어제 1.5%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상식적으로는 예금이자 적금이자 대출이자 다 도미노 현상처럼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미리 다 올라 있어서 이제는 안 오른다는 말도 있고요. 또 뭐 앞으로 오른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신한은행의 서춘수 군산지점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 이제 은행들은 예금금리, 적금금리, 대출금리를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딱 계단식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어떤 구조로 결정을 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 언제 반영되는가와 같은 시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예금금리나 적금금리는 올라가고요. 네. 대출금리까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은행이 네. 기준금리 올립니다라고 땅땅 그 방망이 두드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시중금리가 사실은 먼저 좀 움직여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6년 만에 처음 올렸습니다만 네. 한 두세 달 전부터 시중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도 오르고 뭐 예금금리도 조금 오르는 것 같고요.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다던데 미리 반영됐으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린 게 앞으로는 반영 안 되는 겁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을 반영해서 대출할 때 기준금리로 삼는 6개월 금융채, 또 5년 금융채 금리가 이미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 9월 초와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0.4%포인트나 상승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어제는 오히려 시중금리가 하락했습니다. 6개월 금융채는 0.01%포인트 내렸고요. 5년 금융채 금리도 0.04%포인트 내렸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오늘 대출받는 분들은 어제 대출받은 분들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오히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시중금리에 반영된 측면이 있으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또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대출은 뭐 고정금리로 받기도 하고 변동금리로 받기도 하는데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이야 뭐 말 그대로 고정이니까 아무런 관계 없는 거고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내 대출이자 그럼 언제부터 올라가는 건가 궁금해하실 텐데 네.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였다고 하니 대출이자도 사실은 먼저 좀 비싸졌어요? 아니면 그건 아니라 이제부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 대출 받으실 때 어떤 기준금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일 경우에 금융채 6개월 금리나 코픽스 6개월 이런 예. 금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간격으로 금리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미 대출받은 분들은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네. 다음번 적용금리는 그동안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15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1개월 동안 적용을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네. 그런데 최근에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달 15일, 그러니까 12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도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왕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15일 직전에 상담을 받아보면 네. 조금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해하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코픽스 금리는 한 달에 한 번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네.
추석 이후에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코픽스 금리는 예금금리,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달 15일이 되면 코픽스 금리도 상당히 오를 올라갈 것으로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네. 시중금리는 그 이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렸다고 시중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 건 또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 네. 그건 시중금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어서요. 예. 6개월 금융채나 5년 금융채는 오늘 금리가 오르면 네. 그 다음날 바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은행에서. 예.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코픽스 금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따라서 그 직전에 코픽스 금리가 예금금리라든가 조달금리 기준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 최근 조달금리,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금리가 쭉 올라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15일에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픽스 금리를 이용합니다. 기준금리로? 그렇습니다. 예. 코픽스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서 그 이전에 대출받을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서둘러 받는 것도 알겠습니다. 금리를 조금 덜 내는, 이자를 조금 덜 내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중금리라고 부르는 것도 말씀하신 코픽스 금리가 있고 예. 또 금융채 5년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코픽스 금리가 약간 좀 시중금리를 늦게 반영하고 뒤늦게 따라가는 성질이 있나 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미리 시중금리가 올랐어요 하더라도 코픽스에까지 다 반영된 건 아니니 네. 앞으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좀 더 올라갈 거고. 예. 그럼 금융채 5년물은 고정금리 대출 받을 때 주로 기준이 되는 그 금리입니까? 금융채도 6개월이 있고요. 예. 또 1년이 있고 5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을 받게 되면 6개월마다 이제 대출 받고 나서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것이고요. 네. 금융채 1년 기준으로 받았다면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것이고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5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흔히 은행에서는 금융채 5년 이상을 고정금리 대출이다 이렇게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출 받으려는 분들이나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 고정금리로 받으실 분들은 꼭 이자가 더 비싸지지는 않고 이미 올랐으니 고정금리 대출금리는 예.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미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점점 조금은 오르겠군요. 예. 예. 네, 기준금리 그렇습니다. 올린 폭이 0.25만큼 오르지는 않겠으나. 예.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보면 기왕 대출 받을 거는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예. 앞으로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야 아무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서지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대출 받으시면 예. 고정금리로 받으시겠어요? 변동금리로 받으시겠어요? 예. 저는 주택 대출이라면 고정금리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대출 받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이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 네. 0.2에서 0.4%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단기 대출 나는 3년 동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예. 이런 상황이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왜냐하면 금리가 우선 낮으니까요. 일단은 싸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3년 이상 갈 것 같아. 그렇다면 고정금리를 사용해서 앞으로 있을 금리 상승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잘 모를 때는 우리 속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국 음식점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헷갈리면 그냥 반반씩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메뉴도 있잖아요, 요즘엔.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대출 받고 싶은데 예.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 잘 모르겠으면 변동금리 반 고정금리 반 5천만 원씩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건 안 됩니까?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한 가지로 예. 또 받는 분도 또 불편하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5천만 원어치를 일단 고정금리로 받고 다음 날 가서 저 5천만 원 대출 더 받을래요 가능합니다. 하고 변동금리로 해주세요. 이건 되죠?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그럼 사실상 되는 거네요. 예. 두 번만 발급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대출 정부에서 주로 해주는 대출들 있죠. 정부가 보증을 서주거나 해서 그런 것도 올라갑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디딤돌 대출 이거 이제 구입할 때 해주는
정부 대출이고요. 네. 버팀목 대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여전히 연 1%대 후반에서 2%대 금리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이번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매년 1월 초에 금리가 결정되니까요. 내년 초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악기미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또 일반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조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12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0.2%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악기미라든가 일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저희와 같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 대출에 비해서 아직도 금리가 0.5% 이상 낮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기준으로 6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 이용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건 시중금리 반영하는 속도가 좀 늦군요. 반영은 되긴 되겠으나 그러니까 반영되기 전에 얼른 그건 할 분들은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갈아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 중에 서지점장님 말씀 듣고 나 고정금리로 할 걸 그랬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고정금리로 바꿀 방법이 혹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주택대출의 경우에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출받고 나서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상환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겠습니다 라고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립니다. 네. 그 금액이 약 1.4%입니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출 잔액에.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날짜에 따라, 자녀일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4%를 적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변경 전의 변동금리 그리고 변경 후의 고정금리 이걸 비교해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조만간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고정금리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출 아주 꽤 오래 갈 것 같으면 수수료 좀 물더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서춘수 군산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려서 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우리 경제의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타임머신. 오늘도 타임머신 드라이버 나오셨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의 역사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폭풍 성장했던 70년대 전후를 중심으로요. 재테크 역사 또 빈부격차 심오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때 이자율 보니까 뭐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예금이자가요. 굉장했죠. 그러니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다 재테크가 됐겠네 싶은데 또 그 당시엔 물가도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비가 빠듯하신 분들이 생활비 쓰고 이자가 높으니까 은행에 넣어야지 이거 못하시니까요. 보통 1950년대에는 계모임이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조직이었어요. 부모님 세대에서 친목계 이런 말 흔히 사용하시는데 아주 전통은 오래됐습니다. 전통사회부터 있었던 그런 구조인데 상호 부조와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형태로 유지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 개가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머니 개돈 마련하느라고 고생이세요 내지는 개하러 가셨어요. 뭐 개를 하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개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구조예요? 일단 그 개원을 모집을 하잖아요. 만약에 10명이 개를 한다. 그럼 개주가 한 명이 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달이 돈을 붓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몇 번째 이 개를 탈지 순서를 정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2번인데 난 당장 돈이 필요 없으니 나중에 타겠다 이러면 방치하는 기간에 그 비례해서 돈이 늘어나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럼 예금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개주는 이걸 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개원들 중에? 네. 아니면 외부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건 개주만 아는 거예요.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럼 사실상 개주가 은행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작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개원들은 네. 예금자일 수도 있고 대출자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금융조직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은행놀이 한 거네요. 실제로 네. 돈은 오가고. 그렇죠. 그 자칫하면 그러면 이제 그럼 개주가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많네 그러면 그냥 어디 가버리시기도 하고 그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1954년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되던 개가 7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개가 성행을 하면서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렇게 네.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주하고 나하고만 알지 여기 있는 멤버들끼리 서로 얼굴을 모른단 말이죠. 해서 몇 명이 모였는지 도대체 얼마의 돈을 굴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만 믿고 돈을 냈다가 세상에. 개주가 사라지면 이제 모두 굉장히 황당해지는 그런 사고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1955년에요.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대형 개모임이 연쇄적으로 깨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느냐면 살인과 자살 사건이 급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네. 그런데 이 문제 뒤에는 한국은행의 실패한 통화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금융이 만연해서 안 되겠다면서 정부가 1954년부터 은행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자금을 관리하고 이제 대출도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시중에 풀린 돈을 감아들였군요. 그렇죠. 걷어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중통화 흡수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거죠. 서민들이 돈을 융통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됐고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큰 갭을 유지하던 개주들이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서 이 과정에서 아주 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군요. 이 개를 붓는 분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윳돈은 좀 있었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이게 그 투블럭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그 서민층이 운영하던 개는 정말 콩나물값 모아서 교육비, 주거비를 보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생활이 넉넉해서 소위 댄스홀 이런 데 드나드시던 유한마담 이런 단어가 이때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운영하던 개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이분들은 그 갯돈을 모아서 밀수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큰 돈을 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깨지면 정말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저축은행 문 닫고 네. 막 그 사람들 몰려가고 하는 거가 그렇죠. 예전에 개가 그런 거였네요, 사실상. 네, 그때는 뭐 육탄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금융회사 역할을 했다면 네. 그 당시에 뭐 서울에는 강남 개발도 하고 한참 땅값 올라가고 그럴 텐데 네. 개로 모인 돈이 이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에도 충분히 들어갔겠는데요? 흘러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도시 구도심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잖아요. 농촌 청년들이 대거 올라오면서 해서 1960년대부터 그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당시에 영동지구 구획정리 사업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택지 개발 사업 대상 면적이 무려 837만 평입니다. 이게 2,768만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게 큰 목적이지만 사실은 영화 강남 1970의 내용처럼 사실상 여기서 정치 자금이 좀 조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저 모종의 지시를 받고 그렇죠. 나라 돈으로 저 서울 강남의 땅 이것저것 사두었다가 네. 나중에 그거 팔아서 저 돈 갖다 드렸어요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그렇죠.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더군요. 네,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그래서 1970년에 24만 8,368평을 평당 5,100원에 사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해에 여기에서 18만 평을 얼마에 내다 파냐면 평당 16,000원에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3배값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만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정부가 거둬들입니다. 강남 붐이 어느 정도였냐면 1963년에서 79년 사이에 중구 신당동 땅값이 평당 3만 원 하던 게 50만 원이 돼요. 네. 이게 17배가 올라가는 건데 강남구 신사동의 땅값이 400원이었거든요. 평당. 예. 이게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강남 개발을 시작할 때 강북 땅은 평당 3만 원이었는데 네. 그때 같은 시기에 강남 땅은 400원이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구도심은 도시 기반이 다 갖춰져 있었고 여긴 에이 저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땅이었으니까요. 타임머신이 생기면 네. 저는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빈부격차가 이때 많이 벌어졌겠습니다. 그렇죠. 이 복부인이나 뭐 사모님 이런 단어들이 본격적으로 쓰인 게 이 시점인데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중산층 여성들이 이제 강남의 새 아파트가 오를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묻지마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요. 당시 신문기사에 한 초등학교 부부교사가 1년에 이런 방식으로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벌었다 해서 부인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런 내용이 실려요. 그런데 60년대 1,0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큰 돈이냐면 77년 반포 2단지 16평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58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당시에 36만 원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거 두 채 값이네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0억 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때 다시 오지는 않겠죠. 다시 오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아쉽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전태일 여사가 돌아가신 게 70년 11월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다른 쪽에서는 뭐 한강 맨션에 90평대 아파트 사는 30대 용역 사업가 살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신문에? 네, 그 당시 신문에요. 보면 초호화 외제 세간으로 아내를 꾸몄다 해서 뭐 가정부가 살고 있고 1,000만 원대 이탈리아차 6단이 깔려 있고 맥킨토시 앰프에 G 식기 세척기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 지금 기사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아, 그게 70년대 신문에 실렸던. 네. 그 당시에는 큰 아파트에는 그래서 방도 막 6개 있기도 하고 그랬대요. 요즘은 그렇죠. 드물지만. 왜 이렇게 방이 많아 그러면 일하시는 가정부 일해 주시는 분이 2분, 운전기사 1분, 이분들도 그랬다고. 그렇죠.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또 지나온 옛날 이야기, 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몇십 년 전인데요. 예, 같은 세대에서 또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지난주부터 주말 방송 저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말 방송도 예전처럼 잘 들어주십시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입이 잠깐 얼었어요. 네. 내년에 정부가 쓸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잘 안 되는 항목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네. 어떤 게 주로 지금 쟁점이에요? 세법 관련 것들이 많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이것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 세금을 걷는 기준이라고 하는 과표 구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대기업들 그러니까 좀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겠다. 법인세를 차등적으로 인상해보자. 예, 그리고 소득자 역시도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는 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세법 개정안이. 근데 이것도 지금 합의가 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그 지원금들 있잖아요. 근로자 최저임금 제대로 인상해준 영세사업자들에게 근로자 명수 곱해서 한 달에 최대 13만 원씩 주기로 했던. 그렇습니다. 이게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뭐 기초연금 인상분, 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분 이게 아직 합의를 못한 쟁점들입니다. 네. 근데 정부는 이제 걷어들이는 것,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 양쪽 다 이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걷어들이는 것과 관련돼서는 법을 좀 고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인상하는 게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다 지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임 예산과 관련된 부수 법률안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지금 21건을 어제 이제 정석윤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 법안으로 올렸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의라는 게 토의에 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로 넘기고 이거 그냥 표대결해라. 근데 합의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아니면 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고 찬성 아니면 이제 또
다시 개정안을 올려서 나중에 또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합의 못하고 표대결하게 됐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법에 11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자로 그 본회의장의 그러니까 권한에 의해서 표결 처리 부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킨 것이고요. 예산안도 사실은 11월 1일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이거는 하루 정도 더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12월 2일 이게 좀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이게 그럴 거면 혼자 개인 기업하면 되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투자한 그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받아들여야지. 돈만 받고 경영 간섭은 안 받고 싶으면 그런 욕심꾸러기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식회사라는 게 이제 주주를 분리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업을 공개해서 이 주주들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주겠습니다라는 거는 이 주주자본주의에 좀 안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말은 창업주가 영원히 계속 경영하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걸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해외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도입되는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그 혁신 기업들에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차등 의결권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옵션을 달아서 이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 기업들을 키우자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이거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차등 의결권 도입이 처음에 얘기된 거에 대기업들이 특히 얼마 전에 삼성이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외국계 사모펀드한테 공격을 받을 때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으면서 차등 의결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이제 작은 기업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기업이 또 나중에 큰 기업 되는 거니까요. 그거 해줬으면 지금 작은 기업들 중에 벤처가 된 다양한 큰 게임 회사나 포털 회사들이 대주주 영원히 안 바뀌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보통주 한 주만 있는 걸로 전환하는 옵션을 넣자라는 건데요. 어느 정도 크면 그런 대주주가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없애자? 예, 그 안에 이제 경영을 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으면 주식을 사들여서 경영권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것도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고요. 시장 논리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주주들이 판단하게 하자라고 또 주장도 하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기업들이 시도할 수 있게 하고 뭐 무결권이든 차등의결권이든 주주들이 오케이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그건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아마 이거 하게 되면 회사가 규모가 크면 다시 이제 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특별 주식이 다시 보통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제가 대주주라면 그럼 회사 안 키우고 자회사 세워서 또 사업하고 자회사 세워서 또 사업하고 그러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이즈 조절하면서 중견기업 안 되려고 하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부작용들도 있고 우려되는 점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왜 밑에 기업만 해주느냐,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만 해주느냐 역차별 논란도 있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0.25%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줬다가 다시 못 돌려받고 떼인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는 부실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실 여신이 많을수록 금융회사들은 수익이 줄고 때로는 위험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여신 비율을 봤더니 기업 대출은 1.67%로 석 달 전보다 0.14%포인트가 떨어졌고 2분기에 0.26%의 부실 비율을 기록했던 가계 대출 부문도 0.25%로 조금 더 개선됐습니다. 이 0.25%라는 가계 부채 부실 여실 비율은 사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대출금 이자를 잘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뇌관 가운데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고는 있지만 가장 우려가 큰 분야가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럽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 원이 넘을 거라는 계산도 나왔는데요. 가계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이렇게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하냐 이 두 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이제는 금리마저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태도와 생각도 이제는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1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내 대출금리나 예금이자 적금이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은행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펀드에 가입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도 있던데 그냥 그걸 사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동해시, 삼척시 이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 나지 않게 화기 취급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 보좌진 한 명 더 늘리는 것도 그냥 빨리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1억 4천만 원 이게 그렇게 적은 돈으로는 안 보이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이거 연봉 세비 적게 받겠다고 하지 말고 네. 일을 그만큼 잘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하는 것도 스스로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월급을 적게 받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참 월급 주는 국민 입장에서는 탐탁지는 않아요. 네. 예. 그거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일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네.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면 네. 주식회사에서는 한 주의 권리는 누구나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그 효과를 좀 다르게 합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차등 의결권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에는 지금 한 주당 한 주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돼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 종류의 보통주,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고요. 그 주식마다 의결권의 숫자가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거는 한 주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도 있고 어떤 주식은 뭐 예를 들어 보통주 A는 한 주의 의결권이 있고요. 네. 보통주 B는 10주의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 B를 갖고 싶죠. 누가 한 주만 주는 A주를 갖고 싶겠습니까? 뭐 사실은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페이스북이나 최근에 스냅챗이라는 그 채팅하는 네. 회사가 의결권이 아예 없는 주식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주식입니까? 우리나라 예. 우선주가 그런 거네요. 네, 우선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나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보니 너네 회사는 정말 많이 클 것 같은데 난 주식이라도 갖고 있을래.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야, 돈 투자하고 내 주식 받아가. 그래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주로 초기 창업 기업들이나 이런 데 흔히 말하는 뭐 혁신 벤처 기업들 초기에 자금은 없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 계속해서 투자를 받다 보면 이 사람은 경영권 행사도 잘 못하고 나중에 자기 지분이 점점 줄어들긴 하죠. 외부 자본에 투자자들이 밀려서 이제 늘어나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게 그런 경영진들한테 이제 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뭐 한 주에 뭐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뭐 10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까지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보자 하는. 도입해보자. 혁신 기업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좀 작은 벤처 기업들에 한해서 좀 해보자. 예. 이런 의견들이 지금 좀 나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 의결권 주기 싫으면 우선주로 발행해서 증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세요 하면 되는데 네. 초기 기업인데 난 의결권도 없는 주식에 투자하라면 또 투자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오까지로 시간을 딱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합의돼서 원만하게 박수치면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뭐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여야의 의원 숫자, 의석수를 보면
지금 국민의당도 반대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모호해진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정부안, 그러니까 아까 부수법률 중에 정부안이 한 9개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그 의원 입법으로 올라온 건데요. 정부안이 12개네요. 그다음에 의원 발의가 9건 정도 되는데 정부 쪽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부의 안이 모두 통과되기가 여당 의원 수가 좀 애매해서 네.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야당 나머지 야당들하고 합의가 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법안에 따라서는 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어서 섣불리 저희가 전망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법안 중에는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예전보다 더 높게 매기겠다고 하는 그런 안도 여기 속해 있어서 네네.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예산안은 통과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항상 연말 되면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회의원들 월급 올리는 건 잘 합의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은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을 안 했거든요. 동결을 네. 시킨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분이 결정되면 이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다라고 치고요. 네. 같이 똑같은 인상분을 적용해서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한 6년 동안 야 우리는 세비 인상 안 할래. 라고 합의를 해서 이 인상분에 대한 삭감안을 합의를 해서 올려서 처리를 함으로써 계속 동결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고 야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네. 그냥 이번에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인 2.6%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공무원들의 인상률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올리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조금 약간 배신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대 국회 내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벌써 까먹었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이번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니까요. 약간 배신감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1년에 받는 게 1억 한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세비라는 게 일반 수당 정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 300명 다 해봐야 1년에 한 3억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1인당 받는 금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아요. 네. 한 2, 3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겁니까? 그럼? 예. 그래서 얼마 전에